단 하루 딱 24시간만 세계 경제가 멈춘다면 얼마나 손실이 발생할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2021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하루가 아니라 무려 6일 동안이나요. 원인은 놀랍게도 배 한 척이었습니다.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되고 하루 4억 달러씩 증발하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 연료 배급제까지 고려했던 이 황당한 사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이집트 현지 시간 오전 7시 30분 수에즈 운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이 400m, 무게 22만 톤의 거대한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운하 한복판에서 비스듬히 박혀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배가 박힌 위치가 운하 폭이 겨우 200m밖에 안 되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400m짜리 배가 200m 폭의 수로를 가로막아버렸으니 이건 뭐 완벽한 교통차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에버기브노는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향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2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괴물급 선박이었는데요. 높이로 따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고 무게는 시카고의 윌리스 타워급이었죠. 이렇게 거대한 배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당연히 수에즈 운하였고 그날도 평소처럼 운하를 통과하려 했던 겁니다. 참고로 에버기브노는 2018년에 건조된 최신형 선박으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초대형 선박들을 업계에서는 메가맥스급이라고 부르는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설계된 배들이거든요. 그런데 운하에 진입한 지 몇 시간 만에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시야는 완전히 가려졌고 초속 40m에서 50m에 달하는 엄청난 강풍이 불어닥쳤죠. 문제는 에버기브노가 실은 2만 개의 컨테이너였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은 배 위에 축구장 크기만큼 넓게 그리고 10층 건물 높이만큼 높게 쌓여 있었거든요. 옆에서 보면 거대한 벽 같은 모습이었죠. 바람이 옆에서 불어오자 이 컨테이너 벽면 전체가 바람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마치 돛담배의 거대한 돛이 바람을 받아 배를 밀고 나가듯이 수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컨테이너 벽면이 강풍에 밀리면서 배 전체를 옆으로 쓸어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나중에 이 상황을 분석하면서 에버기브노가 받은 풍압이 수천 톤에 달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정도 힘이면 어떤 조타 장치로도 버티기 어려웠을 거예요. 선장과 2명의 수에즈 운하 공식 도선사가 있었지만 이 엄청난 바람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배는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옆으로 밀려나가더니 이내 운하 동쪽 제방에 선수가 박히고 선미는 서쪽 제방에 걸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좌초 사건이 시작된 거죠. 흥미로운 건 이 배를 운항하던 선장이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고 수에즈 운하 도선사들도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수에즈 운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이 운하의 역사를 잠깐 봐야 합니다. 1869년에 개통된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해상 통로였거든요. 이 운하가 없었다면 배들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빙 돌아가야 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6,000km가 추가되고 시간으로는 10일에서 12일이 더 걸리죠. 그만큼 연료비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증가하고 배송도 지연됩니다. 수에즈 운하 건설 당시에는 무려 150만 명의 노동자가 10년 동안 매달려서 겨우 완성했을 정도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무역량의 약 12%가 이 운하를 통과합니다. 하루 평균 51척의 화물선이 지나가는데 이들이 운반하는 물품의 가치가 무려 90억 달러에 달하죠. 석유, 천연가스, 곡물, 전자제품, 의류 등 온갖 종류의 상품이 이 좁은 수로를 통해 이동합니다. 특히 중동의 석유가 유럽으로 가는 주요 경로이기도 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유럽 시장으로 향하는 핵심 통로이기도 하죠. 이집트 입장에서도 수에즈 운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었는데요. 2020년 한 해에만 통행료로 56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니까요. 이건 이집트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이 운하의 소유권을 두고 전쟁까지 벌어졌던 이유를 알만하죠. 실제로 1956년에는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운하를 국유화하자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군사 개입을 했던 거죠. 결국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이 사건은 수에즈 운하가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1967년에는 제3차 중동 전쟁으로 운하가 8년 동안 폐쇄되기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세계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었죠.
이집트 정부도 운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화물선들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언젠가는 운하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거라는 걸 예상했거든요. 1990년대만 해도 1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배가 대형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1만 5천 개, 2만 개를 싣는 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운사들은 더 큰 배를 원했고 조선소들은 기술 발전으로 점점 더 거대한 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80억 달러를 들여서 운하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특정 구간에는 우회 수로를 만들어서 배 한 척이 막혀도 다른 배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한 거죠. 문제는 이 우회 수로가 운하 전체 구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운하 북쪽의 비터호 아래쪽 구간은 여전히 단일 수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산 때문이었는지 우선순위가 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구간은 확장되지 않았죠. 전문가들은 나중에 이 결정이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좁은 구간부터 먼저 확장했어야 했는데 공사가 쉬운 곳부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필이면 에버기븐호가 좌초한 곳이 바로 그 단일수로 구간이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우회로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었죠. 에버기븐호 뒤를 따라오던 15척의 배는 즉시 발이 묶였고 운하 남북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200여 척의 배들도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주말이 지날 무렵에는 운하 밖에서 대기 중인 배가 300척을 넘어섰죠. 유럽 우주국이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그 심각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3월 21일 사진에는 운하 입구가 비교적 한산했는데 3월 25일 사진에는 홍해 쪽 입구가 배들로 가득 찼거든요. 마치 도심 한복판의 주차장을 연상시킬 정도였습니다. 지중해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21세기 최악의 해상교통 체증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항공사진에 찍힌 배들의 수를 세어보니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화요일 50척, 수요일 120척, 목요일 200척, 금요일엔 거의 300척에 육박했죠. 선장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운하 밖에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손실을 감수하고 아프리카를 돌아갈 것인가? 아프리카 우회 항로를 선택하면 10일의 시간과 하루 2만 6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운하에서 기다리는 것도 비용이 드는 건 마찬가지였죠.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에도 선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하고 배의 유지 비용도 계속 발생하거든요. 게다가 화물의 배송이 지연되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벌금도 물어야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에버기븐호가 언제 빠져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화요일에 사고가 났는데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만약 아프리카로 방향을 틀었다가 케이프타운 근처에서 에버기븐호가 갑자기 빠져나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겁니다. 10일의 추가 시간과 26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날리는 거니까요. 반대로 운하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구조 작업이 2주 이상 걸린다면 그것도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선장들은 매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부 선박은 결국 아프리카 우회를 선택했고 일부는 끝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운하 밖의 대기 선박은 계속 늘어났고요. 해운사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보험회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으킨 경제적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에 90억 달러어치의 물품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니까 에버기븐호가 막혀있는 매 시간마다 약 4억 달러의 교역이 중단되는 셈이었죠. 6일 동안 운하가 막혀 있었으니 총 540억 달러어치의 물품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건 크로아티아의 연간 GDP와 맞먹는 규모거든요.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심각하죠. 예를 들어 독일의 한 자동차 공장은 부품 공급이 끊겨서 생산 라인을 일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영국의 한 가구 업체는 중국에서 주문한 제품들이 도착하지 않아서 고객들에게 사과 메일을 보내야 했고요. 프랑스의 슈퍼마켓 체인은 일부 상품의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죠. 네덜란드의 꽃 경매장은 아프리카에서 오는 신선한 꽃들이 막혀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커피 로스터리는 원두 공급이 늦어지면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일상생활 곳곳에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수에즈 운하는 하루 최대 106척의 배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운하가 하루 막히면 106척의 배가 쌓이고 이들을 처리하는데 또 하루가 걸리는 겁니다. 4일 막히면
복구 후에도 4일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지연이 계속 누적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물류 흐름 전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려집니다. 제품 가격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소비자들이 그 비용을 떠안게 되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를 공급망 충격이라고 부르는데 한 지점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생산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북미와 유럽의 항구들은 컨테이너 처리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봉쇄 조치로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온라인 쇼핑이 급증했고 이는 곧 중국발 화물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죠. 일손 부족까지 겹치면서 항구마다 심각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죠. 컨테이너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북미와 유럽 항구에 쌓여 있고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북미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비용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평소에는 컨테이너 하나를 보내는데 $3,000에서 $4,000 정도 들었는데 이 시기에는 $8,000에서 $10,000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많은 해운사들이 아시아발 화물을 미국 서부 항구 대신 동부 항구로 우회시키고 있었는데요. 수에즈 운하를 통해 미국 동부로 가는 물량이 전체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막혀버리니 미국 물류 시스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미 과부하 상태인 글로벌 공급망에 에버기브노 사고는 최악의 타이밍에 터진 폭탄이었던 겁니다. 유럽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만약 운하가 2주 이상 막혀 있었다면 유럽 항구에 있어야 할 컨테이너의 4분의 1이 발이 묶였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소비재, 원자재, 부품 등 모든 분야에서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독일의 경제연구소는 만약 운하가 한 달 이상 막혀 있었다면 유럽 경제가 1% 이상 위축됐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시리아 정부는 이미 연료 배급제를 시작했고 레바논도 운하 폐쇄가 더 길어지면 연료 배급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했죠. 단 한 척의 배가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은 셈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배를 빼낼 것인가? 에버기브노는 길이 400m에 무게 22만 톤입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큰 마천루 중 하나와 맞먹는 크기와 무게죠. 게다가 이 배는 운하 양쪽 제방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선수는 동쪽 제방 모래밭에 깊숙이 파고들었고 선미는 서쪽 제방에 걸려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보고는 경악했다고 합니다. 선수가 제방에 밟힌 깊이가 무려 18m에서 20m에 달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끌어당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즉각 예인선 함대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여러 척의 예인선이 동시에 에버기브노를 밀고 당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8척의 예인선이 투입됐고 나중에는 14척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크고 무거웠습니다. 예인선들의 힘만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예인선 선장들은 전력을 다해 로프를 당겼지만 에버기브노는 마치 산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법으로 굴삭기를 동원했습니다. 선수가 박힌 부분에 모래와 진흙을 파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배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이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굴삭기로 며칠 동안 파냈지만 여전히 배는 단단히 박혀 있었어요. 이집트는 결국 네덜란드와 일본의 전문 업체를 불러들였습니다. 준설선이라는 특수 장비를 동원해서 선수 밑에 모래와 진흙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죠. 이 준설선은 시간당 2000입방미터의 모래를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장비였습니다. 이 작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작업한 끝에 무려 27,000입방미터의 모래와 진흙을 제거했어요. 이 정도면 올림픽 수영장 1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이때 구조팀은 자연의 힘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조수 간만의 차이였죠. 바닷물의 높이는 약 12시간 25분마다 한 번씩 높아졌다가 낮아집니다. 만조 때는 물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고 간조 때는 최저 높이로 내려가는데 이 변화가 약 6시간 동안 일어나죠. 수에즈 운하에서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약 2m 정도 되는데 이 2m가 결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구조팀은 만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물이 높아지면 배가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예인선들은 매번 만조 때마다 총력을 기울여 배를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처음 며칠간은 소용이 없었어요. 배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죠. 3월 28일 일요일, 사고 발생 5일 만에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태양과 달의 위치가 일직선으로 정렬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강한 조수가 발생한 겁니다. 이를 살이라고 부르는데 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이 합쳐져서
조수 간만에 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죠. 이날 만조대는 평소보다 40cm에서 50cm 정도 더 높았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구조팀은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에버기 분호를 끌어당겼죠. 14척의 예인선이 동시에 최대 출력으로 로프를 당겼고 준설 작업으로 느슨해진 모래밭에서 드디어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센티미터, 그 다음엔 몇 미터씩 움직였어요. 3월 29일 월요일 오전 좌초 발생 6일 만에 에버기 분호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에버기 분호는 운하의 가장 넓은 구간으로 이동해서 검사를 받았고 곧바로 수에즈 운하는 정상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수백 척의 배가 운하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을 모두 통과시키고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며칠이 더 걸렸죠. 수에즈 운하 당국은 24시간 내내 배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간 운항까지 허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밤에는 운하를 폐쇄했는데 이번에는 예외를 둔 거죠. 그렇게 해서 4일 정도 지나서야 밀린 배들이 모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해운 컨테이너 용량의 약 15%가 이 사건으로 영향을 받았고 배송 지연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됐습니다. 결국 이 모든 대혼란은 배 한 척과 선원 25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단 6일 동안의 일이었는데도 전 세계가 뒤흔들렸죠. 만약 운하가 몇 주, 몇 달 동안 막혀 있었다면 어떤 재앙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하나의 병목 지점이 막히는 순간 전 세계 경제가 멈출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거죠. 에버기 분호 사건 이후 전 세계 해운업계는 비상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같은 핵심 통로의 위험성을 재평가했고 대체 항로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일부 해운사들은 아프리카 우회 항로를 정기 노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비용은 더 들지만 수에즈 운하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이집트 정부도 운하의 나머지 구간에 대한 확장 공사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에버기 분호가 좌초했던 구간을 최우선적으로 확장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좁은 수로 하나의 전 세계 교역의 12%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사고가 기후변화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중동 지역의 모래폭풍이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에버기 분호를 좌초시킨 것도 바로 그런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이었죠.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지난 20년 동안 이집트 지역의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빈번해진다면 수에즈 운하의 안전성은 더욱 위협받을 겁니다. 이 사건은 또한 현대 화물선의 크기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에버기 분호 같은 메가 컨테이너선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사고가 나면 그 피해 규모도 엄청나다는 게 문제죠. 한 번에 2만 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으니 경제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배의 크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큰 배는 오히려 시스템 전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해운업계는 반발했습니다. 큰 배가 경제적이고 그만큼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에버기 분호 사건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민낯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 위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어떤 부분이라도 막히면 전체 시스템이 위기에 빠집니다. 팬데믹으로 이미 약해져 있던 물류 시스템에 에버기 분호는 결정타를 날렸던 거죠. 540억 달러의 교역이 차질을 빚었고 수백 척의 배가 발이 묶였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연료 배급제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배 한 척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25명의 선원이 탄 400m짜리 배 하나가 전 세계를 멈춰 세웠죠.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는 달에 사람을 보내고 화성 탐사를 하면서도 좁은 운하 하나에 여전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에버기 분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취약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고리 중 하나만 끊어져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 말이죠.